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아주대학교 김서영 교수님께서 재난기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 자리하고 지금 라운드 테이블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마스크를 벗고 발제를 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아주대 행정학과의 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이 토론을 통해서 기부금 제도와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기부금과 관련된 이제 현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제 쟁점이 되는 것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 이런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이게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제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해결에 대한 고려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걸 제가 뭐 약간 붙여놨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이제 우리 119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부 활동이 있나를 가지고 이제 랭킹을 매긴 겁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 윗사이드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부 활동을 아주 잘하는 10개의 나라를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요. 1위는 인도네시아고요. 2위는 미국입니다. 아쉽게도 10위 안에 우리나라가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기부 활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항목은 낯선 타인을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기부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 다음에 제가 자원봉사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랭킹을 매긴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신기한 건 이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비해서 전 세계 기부 랭킹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 상휴리라고 그러죠. 저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돕는 게 비단 우리만 아니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상해 10개국, 그러니까 기부활동 상해 10개국의 랭킹과 그 밑에 이제 저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 순위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PPT가 지금 요 화면에 지금 안 보이죠? 살짝 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저도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보는 거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저희 나라 랭킹이 110개국 중에 88입니다. 약간 좀 부끄러운 수치긴 하죠. 저희 경제대국 뭐 10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위는 굉장히 낮고요. 그나마 또 이제 약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세 개 지표 중에 그나마 좀 나온 게 이 소위 말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그 순위가 여기 보시면 저희가 45등 정도 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구협회라든지 또 적십자사,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또 모으는 건데요. 저희 나라는 크게 보게 되면 이 통칭은 기부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의원금이고요. 사회재난은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가 각각 재난별로 이렇게 좀 모으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모금 액수를 보게 되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1941억 원 정도, 사회재난은 622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금이 제가 상시보다는 재난별로 모금이 되기 때문에 재난에 따라 소위 말해서 모이는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보시면 태풍 무이파가 왔을 때 같이 묶여서 저희가 호도고 그랬는데 그때 552억이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 산불 19년도 관련해서 373억 원이 모였고요. 저희 잘 아는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6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희가 이렇게 성금이라고 그러죠. 통칭 성금이라고 그러는데 연도별로 아주 불규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희 오늘 가장 큰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보시면 또 모금이 전혀 안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불규칙하고 모금도 불규칙하고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배분과 관련해서 매번 우리 기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비교론적으로 보게 되면 산불하고 이 풍수하고는 서로 법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신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울진 산불 관련해서는 22년도에 저희가 9천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항 흰남도 왔을 때는 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방송사에서 계속 다뤘고요. 숫자가 여러분 이게 약간씩 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사 쓰실 분들은 우리 재구협회 한번 체크 받고 좀 내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게 재난별로도 약간 틀린데 또 관건은 이게 또 시기별로도 좀 틀리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산불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은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18년도에는 이제 240만 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30배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 같은 재난인데 이제 시점 간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이 지자체 좀 이 배분하는데 좀 참여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이제 종종 뜹니다.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건데 이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우리 산불 재난 18년에 고성, 19년에 또 고성이 또 있었고 22년도에 이제 울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빼고 저희 성금 지원액이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18년도에 고성에서 저희가 정부 지원금 빼고 저희 성금으로 나간 돈이 242만 원 정도 이렇게 민간의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또 5,200에서 또 1억 1,000원 이렇게 또 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30배 차이가 난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더 큰 차이는 저기에 보면 저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울진에서 이제 주택 전파된 경우가 이제 1억 5천까지도 주어졌는데요. 자연재난, 제 포항 같은 경우는 2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어져서 이것만 비교하면 거의 너무 2,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100만 원이고요. 이것만 보면 저희가 한 7배 정도 같은 주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약간 소위 말해서 법 체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 풍수에는 소위 말해서 의연금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제 성금을 모으게 되면 자연재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법도 틀립니다. 저희 의연금은 재구호법, 그다음에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칭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갖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 간에 이제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제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으는 쪽에서는 모집 경비로 저희가 의연금은 2% 쓸 수가 있고 기부금은 또 15%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미에 가장 끝장에서 저희가 한번 좀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분 주체와 관련해서는 저희 그 의연금 같은 경우는 재구협회에 있는 배분위원회에서 일괄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각각 이제 모은 쪽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자 배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어느 단체에서 모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배분 기준에도 말씀드려놨습니다만 의원금품은 행안부 고시로 일정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통일적인 기준이 없고 모집자별 자체 기준을 갖다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갖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풍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2,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침수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 저희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하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호주 적십자사에서 이 현금을 캐시로 주는데요.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2만 달러까지 이렇게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이렇게 굉장히 좀 비교 기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설정을 할 때 국제적 기준 이런 걸 참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산불과 관련된 소위 말해 사회 재난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 지원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저희 이제 국민 성금을 모금 단체별로 이렇게 모아서 배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거주하는 경우에 1억 5천까지 저희가 줬고요. 올해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미거주자도 저희가 9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재난별 다 보셨겠지만 시기별 또 지역별로 이런 지원 금액의 차이가 나고 도움 받은 쪽에서는 이제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이제 명제는 형평성이라는 명제 하에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제도적 논의를 좀 제도적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뭘 개선을 해야 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의 좀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건 현재 있는 제도라는 게 오랫동안의 소위 말해서 경험의 축적물이거든요. 에드먼드 버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현재 제도라는 건 장기간의 우리 어떤 지혜의 축적물이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개선 방안에서는 좀 점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바꿔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제가 9가지 정도 이렇게 좀 뽑아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을 좀 상한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3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야 너무 적다, 더 올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대안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당연히 저희 표에서 봤다시피 재난이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액을 너무 올려놓으면 나중에 실제 큰 재난이 왔을 때 지원할 돈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한 예로 저희가 22년도 8월에 집중호우 그다음에 9월에 태풍 침수 가구만 해도 3만 가구가 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저희가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정도 잘 못 모으거든요. 저희가 애적인 연도에 좀 300억 이상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 올리는 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당연히 그 문제와 연동돼 있지만 모금액이 연도별로 좀 불규칙하다라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난 말고 그러면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집 단체별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꾸면 될 거 아니냐. 특히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처럼 지원금을 좀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논의를 저희가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뭐였냐 그러면 지난번 산불 났을 때 얼마 줬어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울진에서 산불 났을 때 기준도 지난번 고성에서 났을 때 얼마 줬더라라는 게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기준은
한 번 정도 저희가 연구를 더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소위 말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분배를 둘러싼 협상의 시간이라든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상은 왜 기준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협상의 과정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문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부금이 이제 모금이 안 될 때 기준 금액을 갖다가 정해놓으면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기준을 정하지 말고 소위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모금 단체끼리 한번 합의해서 융통적으로 그때그때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 소위 말해서 저희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가버넌스를 한번 잘 구축해보자라는 논의로 저희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울진 산불의 경우 이번 22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기부금 협의회라는 게 꾸려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에 이제 틀이 가동된 거죠.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게 협의를 갖다 아주 8차까지 잘했는데 9차 협의회에서 우리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산은 그냥 지급하자라고 해서 지급을 했고 우리 고협에서 나름 고민이 지원을 하려면 근거 조사가 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 피해받은 사람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자라는 어떤 경험을 반영해서 신중론을 좀 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인 모금 단체 세계 단체 간에 이제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고 이 협의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안 지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그럼 합의를 구속적으로 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방향성은 이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모집을 해서 분배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분배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재난 발생하면 사고 조사만 해도 2, 3년씩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많은 경우에 산불 나고 풍수해 나면 두세 달 안에 지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민원이 뭐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분배를 위해서 가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 그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저희가 만들어놔야 실제 분배하는 기관 쪽에서도 압력을 갖다 조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과 관련해서 이제 오지급이죠. 과다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못 지급되면 이게 성금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뭐요? 자기가 돈 냈는데 뭐 엉뚱한 데 쓰면 당연히 다음에는 안 내겠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성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제 3단체죠. 3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뭐예요? 뭐 거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기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제 보고에 의해서 이런 게 조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고성에서 이미 지불은 이루어졌는데 성급하게 사후에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반환 소송인데 이거 되게 좀 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데 지급했는데 다시 달라 이런 게 나중에 반납하기가 소위 말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하나 더 고민해 볼 게 두 번째 손해사정 기능을 갖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협에서 22년도에 우리 손해사정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성금 지원의 정확성을 갖다 기여한 측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근데 또 이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너무 박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너무 정확한 계산에 의하면. 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민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섯 번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재난보험제도 개편을 통해서 좀 자력보상 쪽으로 좀 가자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풍수에 보험제도가 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풍수에 가입하는 게 뭐 돈이 많이 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이런 거 보험을 넣게 되면 뭐 정부 지원금 빼면 16,000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러고요. 이런 소위 말해서 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보장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재난 과정에서 저희가 63억 원 정도 이렇게 보험금으로 좀 지급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보험제도에 기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유도할 거냐라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방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지방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재난 기금이죠. 그 다음에 법상 보게 되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책임을 담당하는 주체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다음에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재해고협회라든지 공동모금의 적십자사는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지원기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누가 더 져야 되느냐? 당연히 지원기관보다는 책임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느냐?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구호기금에 굉장히 많이 적립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보시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재난관리기금으로 935억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있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보시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금 기부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구호기금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쪽 산불과 관련해서도 좀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책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돈 쓰기가 쉽지 않겠죠. 저희도 이 기금은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하는데 다른 얘기 회비는 좀 자유롭게 쓰는데 제일 손 안 대려고 하는 게 기금입니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기금을 갖다가 쓰게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지방정부에게 이제 책임을 갖다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게 계속 지금 약간 논쟁 앞에서 잠깐 뭐 저희 경상북도에서 요구했던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배분 권한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좀 배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걸 저희가 연구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배분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게 맞냐 아니냐 갈립니다. 약간 거의 50대 50이죠.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 지역이기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모금한 쪽에서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모았으니 우리 지역에서 주로 모았으니 우리 지역에 써달라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제일 잘 사는 동네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이고 서울에서 많이 걷었으면 서울에만 써야 되느냐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지자체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 물론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제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분배 문제입니다. 돈 많이 낸 기업에서 우리는 이 돈을 이 지역에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 논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그것도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면 그만큼 본인의 이제 기부 효능감이 높아져서 다음에 더 내겠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앞에 논리하고 연관돼 있습니다만은 이 꼭 재난이라는 게 기부자가 의도하는 곳에서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저쪽이 졸아있는데 거기에 뭐 재난이 발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재난은 전국적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원칙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찬반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찬반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갖다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구호지원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왼쪽에 저희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미국 적십자사에서 22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하리케인 아이다 왔을 때 돈을 썼던 걸 갖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적십자사에서 썼던 돈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은 항목은 소위 말해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식도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까 봤다시피 뭐 주택 전파되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47%입니다. 그럼 나머지 53%는 어디로 갔느냐? 주로 이 소위 말해 지원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돈을 갖다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장 상황을 가보면 실제로 이런 지원기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을 갖다 저희가 인프라를 갖다 잘 구축해 두어야 차후에 재난 발생했을 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와 관련 있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지원금을 갖다 받으면 해당 재난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월이라든지 기금 형식의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재난도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불규칙한 재난에 지원금도 불규칙하게 써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지원기관들한테 좀 역할을 주고 안정적으로 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모집 경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의원금은 2% 그다음에 일반 기부금은 15% 정도 모집단체한테 주고 있는데 이걸 좀 상향하면 어떠냐라는 걸 전문가들한테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포지티브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제가 잠깐 좀 적어놨는데요. 캐나다의 적십자사 사례도 보시면 제가 막 여기서도 이제 그 지난번에 하리케인 B오나 왔을 때 돈을 얼마 모았냐 그러면 저기 160억 정도 모았죠. 근데 현장에 있는 그 실제 피해자들한테 현금 캐시로 들어간 건 가구마다 500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현금 지원 중심의 지원보다는 다른 여타의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제가 발제를 드렸는데요. 수치는 약간씩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제구협회 쪽에 좀 상의를 하시고 기사를 내보내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슈를 던졌고 여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생산적인 대안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통계 및 사례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발제해 주신 김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